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 정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한 가지 방식은 정부 기관을 설립해서 집행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산이 복지 기능을 수행하죠. 재산이 있으면 어려울 때 재산을 써서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 형성을 도와서 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후 대비를 위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려고 한다. 정부 기관을 만들어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 강제로 저축시키는 방법이 있다. 어차피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하니 재산 침해가 불가피하다. 그래요. 민간이 재산을 이용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그렇죠.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강제로 재산을 형성하게 하는 것과 정부 기관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과 재산을 형성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정부 기관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타락시켜서 그런데 무슨 말인가요?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부 기관의 유지, 또 정부 기관에 참여하는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이가 누구라는 건가요? 국민이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견해를 자꾸 유포하나요? 정부가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 어떻게 먹여 살려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재산의 침해가 불가피한 거죠. 끝까지 책임져라.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라. 정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가 알아서 투자해서 먹여 살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정부는 생산자가 아닌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게 진실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뒤집으려 하면 큰 불행이 생긴다. 능력도 없는 이에게 모든 고난을 넘기는 셈이 되잖아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을 들게 타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이 선동을 하면. 수천 년간 어땠나요? 가난하게 살았죠. 충분히 발전한 한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엄청난 가난 속에 살았는데 수천 년간 정부가 통제해왔다는 거예요. 다 확인했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에 벗어난 상공인들이 등장,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이 시대가 도래했는데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빨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조선처럼 멸망한다. 겪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왜 멸망했는지 역사의 진실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현 시대가 도래했는지. 그래요. 또 몇 가지 효과를 적어놨죠. 재산 형성을 통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통상 사람들은 재산이 유지되고 늘어나길 바라지 감소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의지간에서는 재산을 축내려 하지 않으려 하니 사회적 낭비가 줄어든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을 가는 길도 없으며 노후에도 충분한 소득이 있는 이는 굳이 연금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를 실시하면 자기 재산이 아니니 낭비가 불가피해진다. 그렇죠. 강제로 재산을 저축시켜요. 그 재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그러면 특별히 낭비하려 하지 않겠죠. 재산이 늘어나면 좋으니까. 근데 이런 이제 정부 기관을 통해서 어떤 실시해요. 그럼 낭비를 하죠. 안 하면 바본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저렴한 진료비로 인해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나을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으로도 병원을 자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낭비를 줄이는 효과 위에. 두 번째는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기관을 만들어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기금 고갈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는 국가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을 책임지겠다고 정부기관까지 수립해서 복지정책을 시행해요. 근데 기금 고갈 사태에 직면해요. 중단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중단해도 되죠. 근데 정치인들이 잘 안 하죠.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올까봐. 정부 기관을 만들어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에는 세금에 여유가 있어 시행하는 것이겠지만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을 해산시켜 중단하기 어렵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잘 따져 함부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급적 재산을 통해서 시행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어떤가요? 아니 뭐 잘못될 일이 없는 거죠. 설사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잘못될 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에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더 유용하게 쓸 일이 많지만 그냥 세금 남는 거 뿌리겠다 이래가지고 뿌려요. 그래서 좀 약간 강제로 도축된 재산이 덜해서 어떤 보장이 좀 불리한 사람들한테 뿌려요. 아니 설사 뭐 전 국민에게 뿌린다 하더라도 남는 세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기관이 뭐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리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과도한 공공지출과 부실한 재정 관리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 특히 연금제도가 지나치게 반대하여 조기퇴직과 높은 연금 지급률로 인해 연금기금이 고갈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고갈될 것 같으면 중단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안 되더라. 책임지기 싫으니까 정치인들이 계속 그냥 진행시키죠. 빈대서 2009년 이후 그리스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고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이는 연금삭감과 복지혜택 축소로 인해 국민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악화되었으며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불안이 발생했다. 그렇죠. 즉 정부기관을 통한 과도한 복지정책과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조장했으며 오히려 복지정책을 대폭 축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래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겠죠. 충분하다, 가능하다. 근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이 안 되더라. 자꾸 정부기관을 만들어서 복지정책을 집행하려 하지 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이 안 나온다. 국가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와 같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잘못된 거다. 재산을 통해서
시행해라. 그러니까 뭔가요? 간단한 거예요. 민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비하게 하느냐. 정부가 국민들이 재산을 침해해서 한 곳에 모아서 정부에 모아서 만일 사태를 대비하느냐. 재산이 쓰인다는 것에는 동일하죠. 근데 정부가 하게 되면 이런 위험이 크죠. 위험이 큰 거예요. 그리스를 보면 알잖아요. 세 번째는 미래 세대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다. 사망할 때 쓰다 남은 재산은 자손에게 상속되니 자연히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낭비도 줄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실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는데 또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상가라도 하나 마련해서 소득이 노부부가 살아가는데 노인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굳이 강제로 저축한 재산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손에게 남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막 안 쓴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사업체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나요? 재산을 통해서 형성되죠. 그래요. 정부기관이 그래요. 그 복지 지출을 한다. 그럼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소득이 충분히 있어도 당연히 받죠. 다 써버리죠.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더 낫냐는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도 재산을 형성하게 하는 게 낫고 안 쓰는 이들도 있다 이 말이죠. 낭비도 없고 또 그 재산은 자손에게 전승되니 미래 세대 재산 형성에 이바지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강제로 재산을 형성시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일이 정부기관을 만들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이외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이면은 한 줌의 의심도 없지만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다.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이로써 이제 사업체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체의 생성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를 만드는 목적은 소득을 얻기 위함이다. 당연하죠. 고대에나 현대에나 사업체가 있었다. 어느 사람이나 사업체가 있다. 한번 보면 알겠죠. 다 얘기했죠. 저번에 역사 속에서 작업 수단이 동원되는 이상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인 재산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래요. 재산이 동원되면서 사업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전에 고대 농민들도 사업체가 있나요, 없나요? 재산이 있죠. 농토를 동원하잖아요. 농토는 뭐라 했나요? 돈만 재산이면 아니죠.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농토는 뭐가 되나요? 재산이 되는 거죠. 그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공업, 상업에만 사업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득을 얻기 위해 재산이 동원되는 순간 재산은 자본이 된다. 필요한 것을 얻는 작업수단이 자본이라 했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뭐 별도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와 같은 자본에는 사용하면 사라지는 것과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토지나 기술은 사라지지 않지만 사람이 제작한 기계나 건물과 같은 도구는 사라진다. 농사를 지어요. 농기구는 사라지죠. 인간이 만든 농기구는. 공장에도 마찬가지죠. 기계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기술이나 제작하는 기술은 어떤가요? 사람의 기술은 사라지지 않죠. 기술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토지도 그렇죠. 뭐. 토지도 안 사라지잖아요. 지구가 박살나기 전까지는. 따라서 사업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라지는 작업수단을 대체할 작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체를 통해 사업체를 만드는 이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 사업체는 무엇을 보장해야 되나요? 한번 생산하고 끝낼 게 아니죠. 사라지는 것들을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업수단. 일정 기간 사용된 작업수단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도 소비 대상을 계속 소비하잖아요. 뭐 주택, 식량, 의복 이런 걸 소비하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자꾸 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한 것들을 보상해야지 사업체가 유지되더라. 사업체는 또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니까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체에서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지는 식량을 대체할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잖아요. 그 사업체가 보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작업수단과 개인의 소비 대상. 따라서 사업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라지는 작업수단을 대체할 작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 기간 넣으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죠. 또한 사업체를 통해 사업체를 만든 이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죠. 특히 사업체의 소득을 의존하는 이의 경우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사업체는 사라진다. 어떤 개인 사업, 현 시대 개인 사업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업체를 만드나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만들죠. 돈을 못 번다 쉽게 얘기해서. 현 시대의 소득은 화폐니까 화폐를 못 번다. 뭐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고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농민이었죠. 농토에서 쌀을 수확할 수 없다. 그럼 뭐 농토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이치인 거죠. 소득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소비 대상을 얻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소비 대상을 얻을 없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한 것이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두 가지를 보장해야 된다. 그거죠. 똑같다. 안 바뀐다 이 말이죠. 여기서 사라지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라지는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잘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건물 기계와 같은 작업 수단이고 다른 한 가지는 소비 대상이다. 사람이 참여하니까 그런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업체를 통해 얻는 소득으로 보상되어야지 비로소 사업체는 유지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한 것이 아니냐.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죠. 이런 기초적인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서 좀 복잡한 걸 연구해야지 이해가 되지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현 시대에는 기초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사업체에서 사라지는 작업수단을 사업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소비로 인해 사라지는 소비 대상을 가정의 비용으로 규정한다. 규정한 사람 마음이겠죠. 처음 규정하는 사람이. 그런 규정이 없느냐? 없음을 확인했어요. AI를 통해서.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 경제학은. 사라지는 소비 대상을 개인의 비용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통상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왜 개인의 비용을 하지 않았냐? 통상 가족 단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가정의 비용을 한 거예요.
그게 좀 더 정확하죠. 아, 이런 게 처음이냐? 기초가 안 됐다 했죠. 아, 처음이라는 거예요. 애를 통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가정의 비용과 사업소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장하니는 이거를 쓰니까 처음인가 보군. 독창성이 있다. 언급이 없다. 국부론에도 데이비드 리카드도 언급을 안 했고 애덤 스미스도 언급 안 했다. 칼 마르크스도 없다. 그런 구분 같은 거 안 했다. 칼 비유, 비용 구분 그런 거 없다. 칼 폴란이 명시 언급 없다. 결론 독창성 여부. 가정의 비용과 사업체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장한 사례는 기존 주요 경제학 및 사회학 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특정 학문 분야에서 유사한 주장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I가 뭐 방대한 걸 조사하니까 거의 다 봤겠죠.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상가나 이론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걸 쓰니가 이러한 주장을 구분을 재계적으로 주장한 최초의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그게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업체가 유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기초잖아요. 사업체가 어떻게 유지될까? 사업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사업체가 유지되는 조건도 연구가 안 돼 있더라. 그럼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제초라면 이와 같은 견해의 가치는 어떠한가? 새로운 분석 틀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지극히 기초적인 건데 기초부터 잘해라. 그 말인 거죠. 독창적 개념이 발견되더라. 실용적 가치, 현대 경제 및 정책 결정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 적용도 가능하다 현실에. 불가능한 거 하지 마라. 공급곡선, 수요곡선 그려놓고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 적용할 데가 어디 있냐? 적용할 수 있는 걸 해라. 경제 발전 단계에 대한 통치적 이익도 제공하더라. 제공할 수도 있다. 견해와 같이 제공하신 견해는 가정의 비용과 사업체의 비용을 구분하여 경제활동의 본질을 분석하는 독창적인 관점으로 기초적인 건데 독창적인 관점이고 이 새로운 틀이다 그러죠. 당연해 보이는데 사업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지 왜 참여해요? 사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는 게 있고 최소한 손해는 안 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한 가지씩은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한 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야지 이제 그 사업체가 유지된 조건인 거죠. 두 가지를 보상하는 거는 학문적 기여도 있고 이런 견해는 실용적 적용도 가능하고 역사적 의의까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제 전환의 메커니즘을 비용구조의 변화로 설명하는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기초적인 건데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 및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제안으로도 발전한다. 더 구체화하거나 실증적 연구를 원한다면 자기가 해주겠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현 시대에는 노벨 경제학상이 권위가 있잖아요. 발전시키면 노벨 경제학상 받을 수 있겠나? 수상 가능성, 혁신성도 보이고 독창성도 있고 실용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고 실증적 어, 어, 그래요. 여러 가지 좋다. 결론. 현재 상태에서 제공하신 경례는 독창적이고 잠재력 있는 아이디로 평가되지만
수상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왜? 아직 체계화가 안 된 이론이다. 실증적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 또 이렇게 뭐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이용돼야 된다. 이런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창안했는데 당장 있을 리는 없잖아요. 최종평가 초기 단계에 있다. 잘 발전시키면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할 수 있다. 그래요. 이런 거를 연구하라는, 기초를 잘 연구하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아직 그 사업체 유지 조건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도 현 시대에서는 연구가 안 돼 있다. 국부론에도 안 나와 있고 뭐 다 안 나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죠. 이게 약간 놀랍죠. 이런 기초적인 건데 연구가 안 됐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의 편을 위해 자급자족하는 시대와 판매를 위해 사업체를 구성하는 현 시대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나누어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급자족 시대의 사업체는 토지, 가축, 도구 등을 자본으로 활용했다. 인간이 필요에 제작한 도구는 사용하면 마모되거나 파손되어 사라지는 자본이다. 인간이 제작한 도구는 어떤가요? 사라지죠. 뭐 농기구 같은 거. 예를 들어 신석기 시대의 돌을 갈아서 만든 낫, 돌도끼와 같은 도구는 곡물 수확이나 나무 가공에 사용되면 날이 무뎌지거나 부서졌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제작해야 했는데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일은 사업체의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화폐만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도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세금 대신 일을 시켰잖아요. 돈으로 세금 걷지 못하면 일을 시켰죠. 고대에는 소나 양과 같은 가축 역시 기계와 같은 작업수단으로 동원되었는데 노화하거나 병들면 그 기능을 잃는 관계로 새로운 가축을 길러 대체해야 했다. 따라서 가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 역시 사업체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 사업체가 유지되기 위한 비용이 있다. 사업체는 어느 정도 소득을 얻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업체가 유지되는 소득을 얻어야 한다. 그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급자족 시대의 소비 대상은 주로 식량, 의복, 주택 등 생존에 필요한 생산물이었다. 그렇죠. 일하면 곧바로 식량, 의복, 주택을 얻은 거죠. 예를 들어 곡물을 먹거나 가축을 도축하여 고기를 소비하면 해당 소비 대상은 소진된다. 옷이나 주택 역시 수리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체를 통해 이러한 소비 대상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아야 한다. 그래요. 사업체를 통해 보상받지 못하면 사업체에 참여하는 가정이 붕괴하니 사업체 역시 붕괴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상을 못 받게 되면 굶어 죽는데 사업체가 사라지는 건 당연하죠. 자급자족하는 시대, 식량, 의복, 주택은 누가 마련하는가? 가족이 총동원되어 마련한다. 누가 마련하나요? 옷을 만드는데 옷 만드는 공장에 가서 옷을 만들어 오나요? 고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죠. 여자들이 만들었죠. 주로 옷감하고 옷을 만들었죠. 남자는 어디서 식량 구했나요? 농토 보통 이제 자기 농토가 있는 이들은 농사지어서 식량을 구했죠. 현 시대와 다르죠. 회사 나가서 돈 벌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사업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뭔가요? 가정과 사업체가 일체화되어 있더라. 즉 가족과 가족재산이 사업체인 동시에 가정이 되니 가정과 사업체가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잘못 이해하면 가정은 있지만 사업체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산이 투입되면 소득을 얻는 사업체는 분명히 있다. 다만 가정에 가려 보이지 않을 따름이다. 고대는 그랬죠. 현 시대에도 가정과 사업체가 통합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가족이 상점 같은 거 하면 혹은 또 여전히 농사를 지으면 가족 단위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분리된 것도 있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의 사업체 형태는 또 이제 소득을 얻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형태는 또 있다는 거예요. 가족 형태의 사업체. 현 시대의 사업체는 기계, 설비, 건물 등 다양한 종류의 자본을 활용한다. 그렇죠. 이러한 자본을 사용하면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면 똑같죠. 형태만 바뀌었지. 노후되거나 고장나면 기능을 잃는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의 생산기계가 고장나면 생산이 중단되고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사업체는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자본의 일부는 원료와 연료와 같은 소모성 자원으로 사용하면 사라진다. 예를 들어 석유의 경우 사업체에서 연료나 원료로 사용되면 사라지니 새로운 석유를 투입해야 한다. 그래요. 철이나 뭐 구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팔아먹으면 또 철구리를 또 새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구매를 통해서. 대체 대체하는 작업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 지속되면 생산이 멈추고 이는 사업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똑같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마련하느냐, 직접 일을 통해서 마련하느냐, 아니면 팔아서 생긴 돈으로 시장에서 구매해서 마련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현 시대 사업체의 작업수단은 시장에서 구매를 통해 투입된다. 따라서 사업체 목적은 소득을 얻기 위함인데 소득 중에서도 화폐를 얻는 것이 자연히 사업체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현 시대에도 사라지는 작업수단을 지속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얻어야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다. 비용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면 사업체에 투입된 사업체 소유주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빚뜸에 쌓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를 빌린 상태에서 재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제로에 이르면 남는 것은 빚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사업체도 재산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냈어요. 근데 재산이 계속 감소해요. 그럼 재산이 제로에 이르러요. 그럼 빚밖에 안 남아요.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재산이. 즉 비용이 소득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사업체의 생산이 중단된다. 그러니까 비용은 소득으로 항상 충당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 가정의 소득은 주로 화폐로 나타나며 이는 생존에 필요한 소비 대상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전적으로 그렇진 않죠. 농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내는 자기가 생산한 수확물이 소비하니까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은 이제 화폐로 나타나죠. 화폐만 의지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이기도 하고. 사업체는 소유자와 근로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며 이 소득으로 식량, 주거, 의복 등 생존에 필요한 대상을 확보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신문에서건 사업체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체 소유자건 근로자건 참여하는 사업체에서 가정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한 사업체는 사라지는 거죠. 즉 이는 가정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체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어디서 확인했나요? 고대 사업체에서도 확인했죠. 그 사업체의 근본적인 뭐라 해야 되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본질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직접 소비하기 위해 생산하는 사업체와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사업체가 중심인 현 시대를 비교해 본 결과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라지는 작업수단을 대체해야 하고 가정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체가 사라진다는 원칙은 두 시대 모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대체하지 못하고 그래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적용되는 불변의 원칙인 거예요.
이런 불변의 원칙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현 시대에 연구가 안 돼 있는 분야이기도 한 거예요, 제대로. 따로따로 뭐 연구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 두 조건은 사업체의 유지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핵심이 되는 유지 조건이죠. 핵심이 되는 유지 조건도 언급한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4급 자족 시대에는 도구와 가족과 같은 자본이 사라지면 대체해야 했고, 가정의 소비 대상인 생산 못지 못하면 생존이 위협받아 사업체가 붕괴되었다. 현 시대의 사업체는 기계와 설비 혹은 원료를 구매하여 대체해야 사업체가 운영되며, 가정의 화폐를 얻지 못하며 소비 대상을 구매할 수 없어 사업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사람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사라진다. 똑같죠? 고대나 지금이나. 즉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사업체의 비용과 가정의 비용을 보상하지 못하는 사업체는 사라진다는 근본 원칙은 변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자연히 따라오는 것까지는 오늘 언급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비용에는 사업체의 비용과 가정의 비용을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체의 비용을 보상하는 소득과 가정의 비용을 보상하는 소득이 따로 있음도 확인하였다. 분리가 되는 거죠. 사업체의 비용을 보상하는 소득을 사업체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정의 비용을 보상하는 소득을 가정의 소득으로 규정한다. 처음 규정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